일요일 밤의 정적은 날카로운 금속성의 소음을 내며 석훈의 서재를 채웠다. 거실의 낡은 괴종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12번의 타종을 마칠 때까지 석훈은 스마트폰의 뱅킹 앱을 수십 번이나 새로 고침하고 있었다. 화면 중앙의 숫자는 요지부동이었다. 준태가 반드시 입금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일요일 오후 2시는 이미 아득한 과거가 되었고 바깥의 가로등 불빛만이 무심하게 방안을 비추고 있었다. 석훈은 입술을 깨물며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들려오는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는 준태가 전원을 고의로 껐음을 선고하고 있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이 짧은 문장이 석훈의 가슴에 얼음 송곳처럼 박혔다. 갚을 수 없었으면 빌리지 말았어야 했다. 아니,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단 한 줄의 메시지라도 보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였다. 석훈은 준태와 함께 보낸 30년의 세월을 복기했다. 고향에서 같이 자라나 서울살이의 고단함을 소주 한 잔으로 달래주던 중마고우였다. 퇴직금의 일부를 떼어 건넬 때 석훈은 아내의 눈초리를 피하며 너만은 믿는다는 말을 덧붙였다. 준태는 그때 석훈의 손을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였다. 형님, 제 목숨을 걸고 일요일까지는 반드시 해놓겠습니다. 그 목소리의 온도가 아직도 손등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정작 돌아온 것은 내역 없는 통장과 차갑게 식은 통화 거절이었다. 석훈은 거실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셨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감각이 머리를 맑게 하기보다 오히려 분노를 일깨웠다. 준태가 자꾸 이러면 곤란했다. 단순히 돈 몇 천만 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석훈이 평생 지켜온 인간관계의 근간이자 쉰을 넘긴 나이에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신뢰라는 이름의 닻이었다. 준태는 그 닷줄을 무참히 끊어버리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자망해버렸다. 석훈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노려보았다. 이제 이 일은 단순한 채무관계를 넘어선 전쟁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월요일 아침의 태양은 어제의 배신을 잊은 듯 찬란하게 솟아올랐다. 석훈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뻑뻑한 눈을 비비며 다시 준태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준태는 연락도 없이 잠수였다. 석훈은 서재에 앉아 준태와 나누었던 과거의 대화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다. 준태는 늘 급했다. 사업이 조금만 흔들려도 죽는 소리를 했고 그때마다 석훈은 형 노릇을 한답시고 제 지갑을 열었다. 술값이 없으면 그냥 편히 말하면 사주면 되는 부분이었다. 실제로 석훈은 수많은 술자리에서 준태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몰래 계산을 도맡아 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액수도 컸지만 준태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석훈은 준태가 다른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잠수를 타는 인간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를 악마화하기 마련이었다. 석훈은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동창 모임의 주축인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석훈아. 준태 소식? 나도 잘 모르겠는데. 영수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이면에는 석훈이 모르는 거대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석훈은 직감했다. 준태는 뒤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갚을 돈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혹은 석훈을 공격적인 채권자로 둔갑시켜 친구들 사이에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석훈은 창밖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친구들한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거나 차라리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면 이토록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50살의 우정이 이토록 얄팍한 종이장 같았나 하는 자괴감이 석훈의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그는 이제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능동적인 추적을 시작해야 함을 깨달았다. 오후가 되자 석훈은 동네 카페에서 미경을 만났다. 미경은 고향 여자친구들 중 가장 소식이 빠르고 입이 무거우면서도
날카로운 친구였다. 석훈을 마주한 미경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다. 석훈아, 너 준태한테 그렇게까지 했다며? 미경의 첫마디에 석훈은 머리를 엇맞은 듯 멍해졌다. 내가 뭘? 미경은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준태가 그러더라. 내가 퇴직하고 돈 좀 만지더니 옛날 생각 못하고 이자를 복리로 쳐서 자기를 옥죄고 있다고. 집까지 찾아와서 행패 부릴까봐 무서워서 못 살겠대. 석훈은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자는커녕 원금이라도 제때 달라고 애걸했던 쪽은 석훈이었다. 준태는 왜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야? 석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억울함보다는 인간에 대한 원초적인 환멸 때문이었다. 준태는 자신의 무능력을 감추기 위해 석훈을 고리대 금업자로 그리고 폭력적인 협박범으로 둔갑시켰다. 친구들 사이에서 쌓아온 석훈의 명예는 준태의 혀끝에서 한순간에 난도질 당하고 있었다. 석훈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위기였다. 미경은 준태가 친구들에게 석훈의 전화를 피하라고 조언했다는 사실까지 덧붙였다. 석훈이 미쳐서 누구든 물어뜯으려 한다는 것이 준태의 논리였다. 석훈은 카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평범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중년 사내의 얼굴이었으나 준태의 시나리오 속에서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뒤에서 거짓말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정말 문제가 있었다. 석훈은 이제 감정의 정리를 끝내기로 했다. 우정이라는 허울 좋은 망토를 벗겨내고 법과 원칙이라는 차가운 수술대를 준비해야 했다. 석훈은 그 길로 영수의 사무실로 향했다. 준태의 헛소문을 가장 먼저 들었을 그를 통해 준태의 실제 행적을 파악해야 했다. 영수는 석훈이 들어서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석훈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준태가 나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다 말해줘. 숨기지 말고. 영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준태가 친구들 단체 채팅방에서 석훈을 내보내자고 제안했던 사실까지 털어놓았다. 석훈은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소외감의 실체를 확인했다. 준태는 석훈을 고립시킴으로써 자신의 거짓말이 진실로 굳어질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영수의 이야기 속에서 묘한 균열이 발견되었다. 준태가 석훈의 돈을 갚으려 노력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준태는 사실 미경에게도 돈을 빌렸고 그 돈의 일부를 석훈에게 주려 했으나 미경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했다. 석훈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준태, 미경, 그리고 영수. 이 세 사람의 진술이 서로 얽혀 거대한 미로를 만들고 있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누가 누구를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심리전의 소용돌이였다. 석훈은 이들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는 불안과 기만을 읽어냈다. 석훈은 사무실을 나오며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켰다. 준태가 퍼뜨린 헛소문은 단순한 방어 기제가 아니라 친구들 사이의 권력 구도를 재편하려는 정교한 전략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준태는 석훈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영악하고 위험한 존재였다. 석훈은 이제 더 이상 말로 해결할 단계가 지났음을 확신했다. 수요일까지 답장조차 없으면 내용 증명 발송을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민영사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는 최후 통첩을 보낼 준비를 마쳤다. 일 크게 만들지 말자는 마지막 자비는 이제 그의 손을 떠나고 있었다. 화요일 아침 석훈은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사를 찾아갔다. 차가운 사무실 소파에 앉아 준태의 주소와 채무 내역을 적어 내려가는 석훈의 손끝은 냉정했다. 법무사는 내용 증명이 갖는 법적 효력과 이후 진행될 민사소송 및 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석훈은 그 모든 법률 용어들이 준태라는 인간의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다. 준태는 이미 석훈의 명예를 난도질함으로써 먼저 칼을 휘둘렀다. 석훈은 그저 정당방위의 수단을 갖추는 것뿐이었다.
작성을 마친 석훈은 마지막으로 준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간결하고 단호했다. 준태야, 일요일 입금 약속 어기고 연락 끊은 거 더 이상 묻지 않겠다. 하지만 뒤에서 헛소문 내고 다니는 건 참을 수 없다. 수요일까지 답장조차 없으면 내용 증명 발송할 거고 이를 토대로 민형사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일 크게 만들지 말자. 답장 기다리겠다. 메시지를 전송하자마자 표시되는 일은 금세 사라졌다. 준태는 메시지를 읽고 있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석훈은 그 정적이 준태의 항복 선언이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더 큰 파국을 예고하는 전운임을 느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석훈의 집을 찾았다. 준태의 아내였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석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석훈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준태 씨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석훈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차갑게 말했다.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더군요. 친구들 사이에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준태 아내의 눈물은 진실을 가리기에는 너무나 투명했으나 석훈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어 있었다. 그는 수요일이라는 데드라인을 거두지 않았다. 수요일 오전 10시 기적처럼 준태에게서 연락이 왔다. 전화가 아닌 장문의 메시지였다. 내용은 처참했다. 자신이 사업에 실패한 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석훈의 돈을 갚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에 대한 구구절절한 변명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환 계획이 적혀 있었다. 매달 50만 원씩 10년에 걸쳐 갚겠다는 터무니없는 제안이었다. 석훈은 헛웃음이 나왔다. 이것은 갚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법적 대응을 지연시키기 위한 조잡한 방패에 불과했다. 석훈은 준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었다. 준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헛소문 낸 건 다 오해입니다. 석훈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오해? 친구들 입에서 내가 한 말들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나오는데 그게 오해라고? 준태는 침묵했다. 석훈은 이어갔다. 내 상환 계획, 그건 나를 기만하는 거다. 지금 당장 내가 퍼뜨린 헛소문들 친구들에게 직접 정정해.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와. 안 그러면 오늘 오후에 바로 발송한다. 준태는 울먹이며 알겠다고 했지만 석훈은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읽을 수 없었다. 그것은 궁지에 몰린 쥐가 내는 비명과 같았다. 석훈은 준태가 상환 계획이라는 이름의 변명을 늘어놓는 동안 그가 뒤로는 다른 자산을 빼돌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멈출 수 없었다. 50대의 우정은 이토록 처절한 수싸움으로 변해 있었다. 석훈은 시계를 보았다. 수요일 오후 2시. 법무사에게 연락을 취하기 전 마지막 이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정적은 어제보다 더 무거웠다. 오후 2시가 지났지만 준태로부터 추가적인 조치는 없었다. 석훈은 예정대로 법무사에게 발송을 요청했다. 내용 증명이 등기 우편으로 준태의 집으로 향하는 순간 석훈은 묘한 해방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이제 공식적으로 준태와 석훈은 친구가 아닌 채권자와 채무자 혹은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관계가 되었다. 석훈은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준태의 자산을 추적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준태를 사지로 몰아넣은 진짜 배우가 있었던 것이다. 준태는 석훈에게 돈을 빌리기 전 그들이 가장 존경하던 선배 준수에게 투자를 제안받았다가 전 재산을 날렸던 상태였다. 준수는 그 사실을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준태에게 석훈의 돈을 끌어오라고 사주했고 일이 틀어지자 모든 책임을 준태에게 떠넘기며 석훈과의 이간질을 주도했다. 석훈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준태의 비겁한 거짓말 뒤에는 더 거대한 악의 설계가 있었다. 준태는 가해자였지만 동시에 준수의 사냥감이기도 했다. 석훈은 이제 복수의 대상을 재설정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하지만 준태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살기 위해 친구를 팔았고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석훈의 인격을 살해했다. 석훈은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인간의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준태를 파멸시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어른의 도리인가. 석훈은 소송 서류를 가방에 넣고 준태가 숨어 있다는 교회의 낡은 펜션으로 향했다. 법의 심판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결판을 짓기 위해서였다. 펜션의 낡은 방에서 마주한 준태는 폐인이나 다름없었다. 석훈을 보자마자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석훈은 그를 향해 소리치거나 멱살을 잡지 않았다. 대신 그 앞에 소장을 내려놓았다. 준태야,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 준태는 대답하지 못한 채 어깨만 들썩였다. 석훈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준수 선배 이야기 다 들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도 알아. 하지만 그게 내가 나한테 한 짓들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아. 친구들한테 낸 헛소문, 그거 내가 직접 수습해. 안 그러면 이 서류들 법원으로 바로 간다. 준태는 석훈의 발치를 붙잡으며 용서를 빌었다. 석훈은 차갑게 그 손을 떼어냈다. 용서는 내가 만드는 거다.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 석훈은 준태에게 친구들 단체방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글을 올리게 하고 준수 선배와의 관계를 증언하는 확인서를 쓰게 했다. 이를 크게 만들지 말자는 석훈의 말은 이제 준태를 살리는 동시에 진짜 악을 벌하는 무기가 되었다. 준태는 울면서 글을 적었고 그 글이 전송되는 순간 석훈의 명예는 친구들 사이에서 기적처럼 복원되기 시작했다. 석훈은 펜션을 나오며 하늘을 보았다.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돈은 결국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석훈은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악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냈다는 자존감이었다. 쉰의 나이에 겪은 이 혹독한 채무 관계는 석훈에게 관계의 덧없음이 아닌 진정한 어른의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소송은 취하되지 않았지만 유예되었다. 준태가 인간의 길을 걷는 한석훈은 칼을 휘두르지 않을 것이다. 이를 크게 만들지 않는 지혜, 그것은 곧 인간을 품는 용기였다.